오늘도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 본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은 낯선 사람에게 우리는 그냥 괜찮아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10년을 함께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하면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연인이 같이 살기 시작하자마자 단점이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인데, 가장 편해야 할 사람들인데 가장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 건 왜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원래 사람 사이가 이런 걸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2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걸 꿰뚫어봤던 한 철학자의 목소리로 한 커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센스가 넘쳤고 그녀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첫 만남처럼 꽃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밥 먹다가 핸드폰을 봅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활달했는데 요즘은 사소한 일에 기분이 쉽게 상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뭔가 서운하다는 건 느끼는데 정확히 뭔지 말을 안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안 이랬는데 사람이 변한 건가?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엔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것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한 번씩 만나면 어색합니다. 예전엔 밤새 떠들었는데 이제 2시간도 채 안 돼서 헤어집니다. 우리가 멀어졌나? 그런데 멀어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자주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칭찬을 하면서도 그 안에 비교가 숨어 있다는 것. 가족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지칩니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형제자매와는 왜 맨날 같은 주제로 다투는지. 가족이라서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결점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처음엔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실망스럽기까지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평생 인간을 냉정하게 관찰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철학자입니다. 그를 처음 접하면 너무 어둡다, 비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의 어둠 안에는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힘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 아래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그는 그것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번식하고자 하는 의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의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언어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본능입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나눠주지 않듯이 결핍된 인간은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악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언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그런데 행복한가요? 잠깐입니다. 금방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인.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행복이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핍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릴 때 그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사람도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향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실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까워질수록 결점이 더 잘 보이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난 부스스한 얼굴, 짜증났을 때 내뱉는 거친 말, 평소엔 숨겨두던 게으름. 이건 그 사람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모습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깁니다. 처음엔 기대가 없으니 뭘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당연한 것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예약이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가까울수록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상대방의 장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단점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내 연인은 왜 이럴까?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비교는 불만족의 어머니입니다. 네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가까워지면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내 사람이 되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설렘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엔 익숙함이 옵니다. 편안하지만 조금 무뎌집니다. 그 다음엔 기대가 쌓입니다. 무언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실망이 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이 터집니다. 쌓인 실망이 폭발합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모든 관계는 이 궤도를 어느 정도 따릅니다. 이게 나쁜 관계여서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의 비극은 우리가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데 있다. 자,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서. 처음엔 작은 균열입니다.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해? 라는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지. 그 항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수십 번 참았던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수십 번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이 결국 하나의 폭발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연인 사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만입니다. 그가 약속에 늦습니다. 또 늦네. 하고 넘깁니다. 그가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그가 기념일을 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바뀝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해했던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행동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투영된 현실이다. 처음엔 그의 느긋함이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처음엔 그의 과묵함이 신중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답답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달라진 겁니다. 기대라는 렌즈가 달라진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현실을 본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원래 가진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가까워지면 보이고, 보이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 이건 당신의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결핍과 만족 사이를 오갑니다. 원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잠시 행복하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시계추처럼 계속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 가까워지면 오는 실망. 다시 거리를 두고 싶은 욕망 멀어지면 오는 외로움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 이 시계추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관계에서 겪는 많은 감정들이 조금 덜 낯설어집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게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상처는 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아픕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평범해지는 느낌.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이 고독감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다.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내 관계가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모두 이 고독을 안고 삽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조금 느끼시겠죠.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관심입니다. 다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아직 관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뭘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실망해도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거리입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그 상태. 옆에 있어도 외로운 그 상태. 그게 관계의 가장 냉혹한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합니다. 동시에 상처받기 싫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항상 충돌합니다. 완벽한 관계란 이 거리를 잘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지 않고 너무 멀지 않은, 찔리지 않을 만큼 하지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적당한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리를 두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그게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상대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서로의 다름을 강요가 아니라 이해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생각해보면 가장 오래되고 건강한 관계들은 대부분 이 공간이 있습니다. 함께하지만 각자의 삶이 있는 부부.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한 친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가족. 이 관계들의 공통점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모든 욕구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식 해결책의 두 번째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도 처음엔 슬프게 들립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드는 거지만 동시에 설렘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삶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감사함이 생긴다고. 기대가 없을 때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것들이 더 빛납니다.
이걸 기억했네. 이렇게 해주는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마워집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상대방을 이상의 그림자 위에 억지로 올려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결점을 참아줄 사람을 원한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맨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공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처음의 설렘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내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기로 하는 것.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환상 없이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 성숙한 관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다름을 안고 함께 걸어갑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멀어지지만 그 과정 자체가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가시가 없는 고슴도치는 따뜻하지 않다. 당신의 가시가, 당신의 결점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가시를 없애려 하지 말고 찔리지 않을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관계는 구조적으로 갈등을 품고 있고 사랑도 결국 현실 앞에 부서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관계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 내가 완벽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환상. 그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신이 지금 관계에서 힘드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셨나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사람이라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이라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이 있는 존재들끼리 조심스럽게 거리를 조정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따뜻함을 나눕니다. 그 과정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서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결점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손을 내밉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 곁의 사람과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